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오전 3시 23분이군요.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그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개표율은 지금 94.5%고요. 표차는 현재까지는 지금 23만 7천 표 차입니다. 원래 25만 표 차이에서 조금 더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저 유시민 전 이사장 말씀도 전해드렸지만 결국 지금 현재의 개표 상황이나 그다음에 개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이 표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아마 어떤 그 예측 시스템으로 인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언론사가 확실이라는 그러니까 유력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당선보다 하나 결국 등급이 아래인 건데 어쨌든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는 거의 뭐 99%. 물론 이제 확실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확실이라는 것은 판단의 문제니까 각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예측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이 정도면 더 이상 역전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뭐 표차 득표율 차이가 지금 0.6%에서 0.7%포인트 차이가 남아있는 나는 표를 보면 거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사실 그 지상파 출구 조사가 사실 거의 정확하게 맞춘 0.1%까지 맞춘 셈이 되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이 표차가 만약에 그대로 고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 기자들도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표차를 기록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30만 표인가요? 표차, 그렇죠? 네. 그거보다도 더 지금 표차가 적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새로운 야에 전부 다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특히 윤석열 후보 유권자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퍼센트 차이로 보면 뭐 상당히 지금 그렇죠. 더 앞으로도 줄어든다고 참 이런 기록이 나오기는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선까지 나온 표가 이제 78만 표가 나왔는데 매직 넘버라고 하죠. 예,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500만 표로 차이로 당선이 됐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촛불 시위라는 이제 그것에 걸려서 굉장히 국정 동력이 약해졌는데 이제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겨도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여론이고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민심인데 이 정도 표차는 사실상 뭐 흔히 말하면 뭐 선거만 안 했다면 뭐 비겼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특히 여소야대 측면에서 초거대 야당을 가지고 있는 이제 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뭐 윤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쯤 머릿속에 굉장히 뭐 마냥 행복하다고는 물론 오늘은 행복하겠지만 내일부터만 해도 곧바로 산적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치부라고 해야 되나요? 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뭐 무속 논란이라든지 뭐 배우자 문제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만 어떤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또 민심은 또 곧바로 돌아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몸을 낮추고 좀 조심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점을 윤석열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도 아까 신효섭 실장께서 지적했듯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출발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서초동 윤석열 후보의 집 앞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지자들이 좀 더 오고 있는 것 같고 취재진도 아마 지금 좀 많이 몰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호 인력들 경호도 좀 더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쪽에 이제 경찰이 나와서 지금 저지선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당선이 확정되면 사실상 국가 원수급의 지금 경호를 받아야 되고 만에 하나 당선자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호가 굉장히 삼엄해질 겁니다. 아마 뭐 정치권 취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도 뭐 아직 그래도 당선이신 분이 아직 그래도 이제 시민들하고 인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저기 모여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여의도 당사 앞에도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워낙 뭐가 좀 달라지기 전에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꾸려지면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그럼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 이제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가 이런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보도로는 윤석열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게 그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광화문 예. 정부청사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가나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도 뭔가 청와대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잉된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의식해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국민 곁에 나가고 그다음에 권위를 내려놓고 이런 연장선상 그런 맥락에서 결국 이제 안가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기존의 사저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근데 아마 경호처하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확정되면 이제 그 협의가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눌지는 저희가 사실 좀 봐야 될 것 또 같습니다. 경호처의 네.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우선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 당선자가 옆집에 산다고 그러면은 당장 그 주변에서 일일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다 확인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경호 경력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당선자 신분이 사실 된다면 보통 아파트면 이제 두 집이 이렇게 문을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기는 제가 구조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라인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여러 집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로서는 거의 힘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왜냐하면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고 했지만 이제 경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분들 좀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청와대의 진짜 주인은 경호 인력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정권은 바뀌지만 경호 인력들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하고 이제 그 경호 쪽에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맞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호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할 거고. 예, 제가 듣기로도 많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는 누구나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뭐 광화문에 나가서 보통 시민들과 맥주잔을 기울이겠다, 시장도 자주 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경호처에서 굉장히 강하게 경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그리고 그거를 경호처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볼 일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국가 원수의 어떤 신변 안위라는 거는 나라의 그런 국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당선인이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울 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전원으로 듣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 하나만은 굉장히 확고하다고 들었거든요. 절대로 자기는 청와대를 직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광화문 청사를 이용하겠다. 그 부분은 절대로 자기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이 뭐 국가 보안 시설로 굉장히 보안이 강한 곳인데 광화문 정부청사가 대통령 국가 원수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할 정도의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는 뭐 다들 정부청사 들어가 보셨겠습니다만 일반 이제 사무실 건물과 비슷하거든요. 오피스 빌딩하고 비슷하죠. 오피스 빌딩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걸 본다면 과연 거기서 대통령실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사실 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건물을 아마 전체 통으로 아마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 없이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죠. 정부청사가 됐든 그게 됐든 이제 외교부가 쓰고 있는 별관이 됐든 간에 한 건물을 다 통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앞에 차들이 막 다니고 있고 거기 뒤로는 또 이제 대형 로펌 건물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목 하나 사이에 끼고 바로 맞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지어 이제 대통령이 나가게 되면 보통 다닐 때 보면 이제 통신 같은 것도 좀 차단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 광화문 일대가 마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또 출퇴근도 해야 예. 되잖아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시간에 주변의 교통 통제도 해야 될 것이고 광화문 그 사거리가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인데 그런 측면이 자 지금 서초동 윤석열 후보 집 앞인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도착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는 민주당사 안으로 예. 들어가는 예, 장면이에요. 예. 자 일부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도 있고요. 차에서 좀 얘기를 아마 시간상으로는 여의도에 도착했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여의도 네. 민주당사 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도착은 조금 더 일찍 민주당사. 했는데 국회 대로변에 국회
국회 대로변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다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나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요. 시간이 늦었는데도 지지자들이 많네요. 지지자들도. 예, 이재명 후보 바로 뒤로 오영훈 비서실장, 한준호 수행실장, 또 선거 과정에서 밀착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당직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같이 민주당사 앞으로 가는 길인데 상당히 지금 출발한 지는 한참 됐는데 그 주변에서 아마 뭐 메시지를 다룬다든지 이런 게 좀 대기하다가 이제는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 쪽도 판단을 한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패배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자신이 힘이 있고 가장 그래도 만족할 만하고 가장 안타까운 그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표정에서 봤듯이 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저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 메시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깊숙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본인의 이제 향후 어떻게 나갈까지까지 다 포함되는 그 상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 지금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민주당사 안 상황이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하군요. 지금 취재진들만 들어와 있어도 지금 거의 꽉 찬 듯이 보이는데 저 브리핑실. 자, 저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서주민 기자. 그 당사인데요. 원래 이제 아까 그 전에 보셨던 그림은 3층 그 기자 브리핑하는 3층 기자실이었는데 장소를 좀 한층 옮겨서 지금 4층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대회 4층 대회의실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저기에서 지금 저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곧바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저희가 선거전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약간 농반 진반일 수도 있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은 질 수가 없는 선거라는 얘기를 사실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 따져봤는데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네. 50% 중반을 그렇죠.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결국 여당으로서는 참 이기기가 힘든 선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라는 지금 표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 개인의 힘이든 아니면은 정권 차원에서 뭔가가 작용했든지 간에 아니면 국민들이 또 어떤 지지를 보냈든지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더라도 그 여권 내에서의 입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 자산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그런 선거도 합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당선되지 않으면 뭐 2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선거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자산은 상당히 쌓을 수도 있었던 선거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죠. 예. 거기다 만약에 뭐 다음 선거든 뭐가 됐든 간에 준비하든 간에 이재명 후보 물론 윤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또 참 신기한 부분이 한 번 나온 리스크는 또 사람들이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정치적으로 이제 나아갈 때 그런 리스크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해결됐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어떤 법적 리스크, 사법 처리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보통 이제 이렇게 아주 정말 타이트하게 붙은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느 쪽도 사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승자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포용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조치는 아마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아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또 그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엄격하게 따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도 또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서 일단은 고소 고발을 다 취소하는 식의 어떤 대화합이라고 그럴까요? 대사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좀 그렇죠. 상당히 있는 결과가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거죠. 특히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부정했을 경우에 그 독립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가령 이게 당선이 됐다고 해서 또 야당이 이겼다고 해서 대장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해보자 할 만큼 다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것 자체가 야당한테 대한 일종의 오만이고 자만이고 그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자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어떤 추궁의 문제를 갖다가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것만큼 대선 이후에도 가져간다? 그거는 야당으로서 집권이 만약에 집권당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될 경우에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의 지금 라인을 갖다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정말 선거 과정에서 여당의 공격의 포인트로 삼았던 정치보복 이 부분이 바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윤 후보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조심스럽게 네.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건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고소 고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하하면 그만인데 지금 검찰이 인지하고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실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항상 공격했던 게 검찰 왕국이 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됐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행사해서 뭐 검찰 수사를 좌우할 거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던 거였고 또 아마 국민들 상당수도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어떤 방향을 그게 설사 이제 좀 그만하라는 방향일지 아니면 더하라는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방향이 됐건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상 좀 해봅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당선이 확실합니다만 수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남은 표는 48만 19표입니다. 그러니까 48만 표를 더 얻어야지 매직 넘버를 다 채우는 셈이 되고 이제 47만 2,573표가 매직 넘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표차가 번복될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12시 50분쯤에 윤석열 후보가 전선을 역전시키고 난 다음에 재역전이 된 경우가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20만 표대의 표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아마 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새벽 3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각 현재 전국 개표 상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6.6%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전국 판세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6%, 이재명 후보는 47.8%. 출구조사 결과가 끝까지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투표가 끝난 적도 제 기억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출구조사 결과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1% 미만의 표차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한반도를 세로로 나누면 오른쪽 지역 강원,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도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이렇게 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 지역입니다. 자, 서울을 구별로 나눠놓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개표 초반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양천, 마포, 종로, 중구, 동대문까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50.4% 대 45.9% 이것도 출구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표차 28만 표차 정도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그 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도 수도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반면 강원도 쪽으로 붙어 있는 소위 이제 안보 벨트 지역들은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하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8%, 윤석열 후보가 45.8%로 경기도 지역은 역시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두 지역의 표차는 39만 9천 표 정도가 났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은 거의 박빙의 승부가 났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합니다. 33,000표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자, 다음 표 보여주시죠. 자, 부산입니다. 부산은 보시는 것처럼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8.3% 대 38.2%. 전체 표로 보면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경남도 예상했던 대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표차도 부산과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자, 울산은 북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합니다. 전체적인 표 차이는 54.4% 대 40.8%. 상당히 퍼센트 차이는 납니다만 표차는 99,000여 표차가 나고 있습니다. 예, 대구입니다. 대구 뭐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75.3%를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21.5%를 얻었습니다. 경북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북 안동은 대구 경북도청이 또 소재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72.8%, 이재명 후보가 23.8%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도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2.7%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예,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86.1%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가까스로 10%를 넘긴 11.4%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도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파란색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충청도 지역은 역대 선거 때마다 승자가 항상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표차는 29,000여 표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군요. 근소한 차가 되겠습니다만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입니다. 충청남도 역시 아산시와 천안 서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자, 충청북도는 진천군과 청주 청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도가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겼습니다. 52% 대 44%입니다. 자, 강원은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입니다. 54.2% 대 41.7%로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두드러졌습니다. 예, 마지막 제주 보겠습니다.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정도 차이로 민주당은 앞선 것, 이것이 이제 역대 선거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서울은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좀 컸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제일 컸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점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서울을 공략하면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내놨던 공약들이 어쨌든 부동산 공급이었고요. 예.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사실은 당초 예상보다는 어느 정도 좀 좁히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요. 워낙 그 부동산 민심이 좀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직전 여론조사들을 보면 서울의 거의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표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 상당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가 그대로 지금 표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정당이 이 정도 표차로 서울에서
진보 정당을 이긴 것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만. 자, 이재명 후보 지금 민주당사 안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밤낮 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패배 연설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짤막한 입장 표명을 하고 지금 민주당사 4점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막 퇴장을 했습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참 네. 착잡한데 이재명 후보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선거 결과일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표차가 이렇게까지 좁혀질 줄은 사실 본인도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도 혹시 승리를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메시지가 저희들이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냈고 그 다음에 깨끗이 선거 패배에 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한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런 부분이 선거 이후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성숙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예, 승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환호할 필요도 없고 패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승패의 명암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겠죠. 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 모습인데 초저녁부터 선대위 상황실을 지금 꽉 메운 주요 당직자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지금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상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축하는 그런 정도의 악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사에서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예, 일단 뭐
어쨌든 그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책임이 어쨌든 다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했고요. 또 당선이 되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좀 열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를 보여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좀 코로나 위기가 극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도 뭐 상당히 아쉬운 결과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또 민주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또 그동안 지지해 준 지지자들에게는 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제 긴 대장정을 마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연호하면서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있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다 돼갑니다만 지금까지도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배웅해주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 사실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요. 예. 이 정도 표차로 진 거는 사실은 뭐 아쉽지만 어쨌든 지지자들로서는 뭐 이재명 후보를 충분히 저렇게 환호하고 싶어하는, 지지하고 싶어하는, 뭐 저렇게 또 연호하고 싶어하는 아마 마음 충분히 들게 할 겁니다. 예, 뭐 어떤 경우라도 두 명이 다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또 승자가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것이 또 패배자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지금 집 안에 머물고 있는지 윤석열 후보 집 앞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아마 당선